안녕하세요. 특별전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의 라이브 방송을 바로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전시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된 학예연구사 양승미라고 합니다. 인상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많이 알고 있고 그만큼 기대도 참 높을 거예요. 저도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인상주의를 소개해야 할지 참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번 전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상주의를 소개할 때 이것이 19세기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화가들의 인식과 시선이 바뀌었고 또 이로써 인상주의는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대표 컬렉션 중의 하나인 로버트 리먼 컬렉션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리먼 컬렉션은 아들 로버트와 아버지 필립 이 두 세대가 약 60여 년간에 걸쳐서 수집한 컬렉션이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프랑스 회화와 드로잉 총 81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시를 만나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늑한 방 안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처음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레이스를 뜨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17세기 거장, 네덜란드의 거장 요하네스 페르메일의 레이스를 뜨는 여인을 그대로 모사한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입니다. 보통 달리는 시계가 흘러내리고 기이한 꿈의 세계를 그린 초현실주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특정 작품을 똑같이 모사한 작품을 그렸다는 것이 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을 주문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리먼이라는 수집가라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리먼 컬렉션은 르네상스에서 20세기 초까지를 이루는 굉장히 방대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페르메일의 작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이 레이스를 떼는 여인이 있는 집, 그 복제품이 있는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이 작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리먼은 이 사실을 알고 달리에게 이 작품의 모사본을 그려줄 것을 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요청한 서신이 이번 전시장에 저희가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로버트 리먼이 달리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이 서신을 잘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만났었고 이 레이스를 뜨는 여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가 이 작품을 그려준다면 네덜란드 화파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로버트 리먼 컬렉션은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작가와 작품들을 모두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만 봐도 미술사의 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수집의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 페르메일의 작품을 달리의 도움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그것을 완성하고자 했던 리먼 컬렉션의 수집의 방향을 잘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는 레이스를 뜨는 여인으로 로버트 리먼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왜 이런 컬렉팅을 했는지에 대한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전시가 준비한 5가지 주제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준비한 5가지 주제는 화가로부터 가장 가까운 몸으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밖의 자연, 도시에서 전원으로의 풍경, 그리고 저 멀리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장되면서 넓어져가는 화가들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몸이라는 주제를 보여드리면 전통적으로 누드 드로잉이라는 것은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콜 대 보자르라는 아카데미에 입학하려고 했던 쿠르베의 드로잉을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상체와 머리, 얼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누드 드로잉을 잘 그려야 본격적으로 대형 역사화를 그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화가들은 자신들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누드 드로잉을 굉장히 열심히 학습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세기에 보통 생각하던 이런 아카데미의 누드라는 것은 화가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마티스의 누드 드로잉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몸이라는 것이 변화를 거쳐서 20세기 초에 이르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앙리 마티스가 그린 누드 드로잉 중에 하나인데요. 딱 봐도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누드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상도 신화나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곳은 마티스가 머물던 호텔 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바닥의 문이나 근처에 이제 화병을 묘사한 것에서 앙리 마티스의 특징을 또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의 비례가 좀 잘 맞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긴 팔이나 큰 발과 같이 이런 마티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은 화가들이 몸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화가만의 개성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주제가 변주됐던 또 하나의 예를 세 점의 작품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주제는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려져온 주제였어요. 특히 엿보다라는 그런 관점을 넣을 수 있어서 극적인 구도를 창출할 수 있어서 많은 화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였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폴 세잔이 그린 목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이 배경이 과연 신화 속의 배경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고요. 얼핏 보면은 그냥 파리의 강에서 수영하고 목욕하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가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두 번째 대표작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 전시에서 보여드리는 고갱의 작품을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갱은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이상향을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히티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욕하는 장면을 그렸는데요. 이런 평면, 굉장히 깊이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평면적인 구성이나 아주 과감한 색감의 사용 등이 또 고갱이 추구했던 그런 예술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주제가 현대적으로 화가들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재해석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려져 오던 누드라는 전통이 어떻게 화가들에 의해 변주가 되고 해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2부의 제목은 지금의 우리, 초상의 개성입니다. 지금의 우리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이제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 이 화가들이 묘사하는 것이 점점 신화나 역사 속의 한 장면에서 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바뀌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아주 아카데믹한 화풍에서 또 이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새로운 예술적 경향성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은 완전히 아카데미 화풍으로 그려진 고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네에 탄 두 남녀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요. 아주 크기가 큰,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크기가 큰 작품인데요. 그네를 타면서 이런 낙원과 같은 아르카디아의 이상향을 그런 배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살롱전에 출품이 돼서 아주 큰 호응을 받았고요. 굉장한 명성을 떨치게 되면서 이후에는 부채나 도자기와 같은 여러 사물에 또 변형돼서 재해석돼서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카데미적인 화풍으로 그려진 고전적인 주제를 보셨다면 이제는 마찬가지로 아카데미 화풍이지만 주제가 일상적으로 변화한 풍속화의 예를 보러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스페인 화가 가문 출신의 마드라쏘가 그린 가면부도의 참가자입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한 화풍으로 그려졌지만 당시에 가면부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둘이서 미래를 나누고 있는 그런 아주 풍속화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화가는 질감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이런 뒤에 있는 꽃이나 나뭇잎들부터 차가운 대리석이나 금속의 표현, 다양한 천의 질감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묘사해서 또 명성을 떨쳤고요. 아주 크게 확대해서 봐도 그 세밀한 표현력이 굉장히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전히 아카데미 화풍으로 그려졌지만 일상적인 주제로 주제가 변화하고 있는 예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아주 강력한 새로운 예술적 경향성인 상징주의 작품의 예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상징주의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예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배경은 살로메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의 모티브를 두고 있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은 귀스타브 모로와 같은 상징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방식으로 변화해 나갔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작품과 함께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또 다른 상징주의 화가의 작품이 바로 오딜롱 르동의 작품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어떤 신화적인 소재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오딜롱 르동이 스스로 누아르라고 불렀던 이런 목탄화를 콩테 크레용으로 그린 검은색 그림들을 누아르라고 불렀던 그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페가수스를 굉장히 크게 묘사하고 이 주인인 벨로로폰을 아주 작게 묘사한 것에서 이 신화적인 동물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오딜롱 르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그렸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주의적인 관념과 이런 화풍으로서 신화나 성경 속에서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 상징주의적인 화풍으로 변화해 나간 예를 또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에두아르 뷔아르라는 화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에두아르 뷔아르는 역시 상징주의 계열에 속하지만 굉장히 장식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면서 나비파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특히 이 작품을 보시면 에두아르 뷔아르의 어머니는 재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집안의 풍경을 같이 묘사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재봉사였던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벽지 무늬라든지 그리고 이런 테이블보나 다양한 천의 무늬와 천의 질감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면서 장식적인 특징과 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같이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에는 뷔아르의 작품만 6점이 출품이 됐는데요. 두 번째 대표작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 에두아르 뷔아르의 방을 어떤 벽지 패턴으로 이제 배경을 살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 작품의 배경에서 무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작품은 피아노를 치는 미시아라는 작품인데 미시아 나탕송이라는 사람, 특히 이 나탕송 부부는 에두아르 뷔아르 그리고 다른 화가들도 후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에 미시아 나탕송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인데요. 이런 화려한 벽지 패턴과 이런 피아노의 검은색의 그런 대비가 강렬하면서 마치 피아노를 치는 음이 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에두아르 뷔아르의 자화상을 만나보실 텐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작품입니다.
이것은 에두아르 비아르가 21살 때 그렸던 자화상입니다. 이런 얼굴이나 이 뒤에 있는 친구인 와로키까지 분명하지 않고 굉장히 흐릿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정신적인 세계, 즉 이 비아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손에 팔레트와 붓을 들고 있어서 이런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오른쪽 아래 유리병을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 유리병. 네, 이 유리병을 보시면 이 비아르와 친구 와로키가 이 유리병에 반사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미루어서 이 작품이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비아르의 작품으로는 마지막 어머니를 그린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개의 작품은 모두 비아르가 어머니를 그린 것입니다. 특히 비아르는 어머니와 말년까지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그린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렇게 식사 장면을 차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도 여기 이제 많은 기물들도 있지만 그것도 매우 정교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교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이제 이 작품처럼 드로잉도 한 점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아르는 언제나 스케치북을 챙겨 가지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스케치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는 이런 방 안의 장면을 뒤에 액자들과 그리고 화병 그리고 여러 기물들의 위치를 굉장히 빠르게 스케치를 한 작품 중에 하나로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항상 챙겨 다녔던 비아르의 모습은 또 이후에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그림 속에 담고자 했던 인상주의와도 연결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 공존했던 다양한 예술적인 경향성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 중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리먼 컬렉션이 과연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 그리고 리먼 컬렉션이 어떻게 출발했고 또 어떻게 기증에까지 이르렀는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버트 리먼 컬렉션은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세대가 60년에 걸쳐서 컬렉팅을 한 결과물인데요. 리먼 브라더스가 성립이 되고 그 리먼 브라더스를 경영했던 이 부자가 어떻게 수집을 시작했고 또 이 방대한 컬렉션을 이루었는지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로버트 리먼 컬렉션을 볼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집을 했고 또 그 작품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리먼 컬렉션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이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공간을 시작하는 주제는 여성을 그린 초상화들 그리고 여성 화가들의 활동을 잘 보여주는 구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저희가 이번 전시에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이 많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또 로버트 리먼이 르누아르의 작품을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저희 이번에 포스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우 익숙하실 텐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자를 쓴 소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르누아르는 당시 여성 초상화를 잘 그리는 것으로 또 굉장히 큰 명성을 떨쳤고요. 또 이렇게 당시의 패션을 잘 반영한 그런 아름다운 색감에 조화롭고 부드러운 그런 붓질로 표현한 초상화를 많이 그려서 수요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이 르누아르의 작품을 대표작으로 좀 선보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또 역시 가장 눈에 익었을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891년에 프랑스 미술부 장관이 오기스트 르누아르에게 직접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릭상보르 미술관에 걸 그림을 그려달라는 주문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인상주의 화가들은 대중으로부터는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인상주의 화가에게 이런 작품을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르누아르도 굉장히 열심히 이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891년에 의뢰를 했는데 1892년에 6점의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 작품을 포함해서 유화 완성본이 4점이었고요. 그리고 유화 스케치, 드로잉까지 총 6점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유화 4점 중에 2점은 개인 소장품이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로버트 리먼 컬렉션에 포함된 이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품이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된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인데요. 이 작품은 현재 일본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화 완성본과 함께 그렸던 유화 스케치가 또 한국에서 선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 6점 중에 3점이 아시아에서 전시 중이고 그중에 2점이 모두 한국에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소녀들도 아주 전통적인 뿌리를 둔 주제인데 르누아르는 이 작품을 프랑스 부르주아 가정의 소녀들이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조화롭고 크기도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치고는 큰 편이라서 이번 전시의 명실공히 대표작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는 여성 화가들의 작품들도 꽤 많이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지만 또 쉬잔 발라동이라는 여성 화가가 있었고요. 또 유일하게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중에 여성이었던 베르트 모리조의 드로잉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벽면에는 메리 카사트의 작품 3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리 카사트는 미국 출신의 인상주의 화가로 거의 유일하게 프랑스 화단에 스며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화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럽의 인상주의 미술을 미국으로 소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여가 활동을 하는 그런 부르주아 가정 소녀들의 또는 여성들의 이런 일상과 삶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잘 그려낸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이웃집 소녀 마고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마고라는 소녀를 메리 카사트는 거의 수십 번에 걸쳐서 그렸을 정도로 이 소녀를 묘사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생한 표정이나 이런 귀여움들이 또 이 작품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카사트의 다른 작품을 보시면 이 작품 역시 이웃집에 있던 드니스라는 사람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거울을 보는 사람은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허영심 또는 자기 성찰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사트가 이 작품을 그렸을 말년에는 시력이 매우 나빠져서 거의 좀 작품 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랬다는 것을 감안해도 너무나 세심하게 잘 그린 또 이 드니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표정이나 감정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메리 카사트의 말년의 작품을 또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맞은편에 있는 작품을 이제 2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네덜란드 출신 화가 키스 반 동겐이 그린 여성 초상화 마리아라는 작품입니다. 키스 반 동겐은 여성 초상화를 잘 그리는 화가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검고 깊은 눈매 그리고 이 목에 음영으로 칠한 초록색 물감, 아주 원색인 빨간색을 이용해서 아주 대담한 격자 무늬의 그런 옷을 표현한 방식도 키스 반 동겐이 20세기 초 색채를 감각적으로 쓰던 야수파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남긴 그런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19세기 후반의 다양한 예술적 경향성들과 함께 이런 초상화들을 어떻게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전통적으로 초상화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상류층 또는 권위
상류층들이 자신들의 권위나 어떤 권력,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려지던 초상화가 이제 이 19세기 중후반의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유형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화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구를 그렸는지보다 어떻게 그렸는지가 더 중요한, 그리고 어떤 화가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그렸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진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부와 2부는 인물화 중심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드화와 초상화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3부부터는 본격적으로 풍경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이에 영상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창문과 문을 통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고요. 화가들은 이제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풍경을 보면서 직접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야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이나 공기, 이런 자연의 흐름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됐고, 그런 감각적인 요소들을 화폭에 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도 바깥의 풍경을 보기 전에 그런 기대감을 높이고, 이런 화가들이 어떤 감각을 느꼈을지를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또 이 전시 중반에 피로도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영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3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부의 주제는 바로 자연입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 자연은 화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매우 새롭게 인식이 됐습니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공기의 질이 나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신선한 공기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자연을 놓고 다양한 실험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3부를 시작하는 작품들은 바르비종 학파의 작품입니다. 특히 처음에 보여드리는 2개의 작품은 테오도르 루소의 작품인데요. 루소는 풍경화를 역사화의 반열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당시에도 명성을 떨쳤던 풍경화가입니다. 바르비종 그림들은 사실 이게 인상주의와 연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실 텐데요. 이때는 이제 밖에서 직접 작업을 하긴 어려웠지만, 이런 밖에서 본 이런 숲의 느낌, 이런 습지의 느낌이나 이런 대기의 움직임들을 그림에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1세대를 바르비종 화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퐁텐블로 숲이라는 왕실 사냥터 주변에 있는 바르비종이라는 마을에 모여 살면서 이런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그려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 인상주의로 이어져서 또 이후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서 바르비종 화파를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쥘 뒤프레가 그린 작품인데요. 쥘 뒤프레는 프랑스를 배경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이기도 했고, 또 바르비종의 일원으로도 활동했지만, 이 화가는 영국을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영국의 낭만주의 풍경화의 거장 존 컨스터블의 작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큰 하늘을 큰 부분으로 차지하게 하면서 다이나믹한 구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아래에 하얗게 점을 찍은 이런 부분들은 햇빛이 비쳐서 빛나는 부분을 표현하는 하얀색 물감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컨스터블의 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당시 햇빛이 비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나타내기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쥘 디프레가 영국의 풍경화에서 받은 영향을 이제 자신의 작품 안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파리 남서쪽 리무쟁이라는 지역은 목축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들이 많이 있고 좀 드넓은 그런 풍경으로 펼쳐진 이런 장면들이 또 프랑스 남서부 지방의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작품을 보여드리면,
샤를 프랑스와 도비니의 오리가 있는 풍경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작품은 해질녘의 황혼 무렵의 풍경을 굉장히 시적이고 감상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화들을 파노라마 풍경화라고 해서 이런 부류의 그림들이 또 엽서로도 그려져서 굉장히 넓게 유통이 됐다고도 하는데요. 이 작품은 특히 바르비종과 그리고 인상주의의 경계에 있는 작품으로도 많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을 보면서 받은 인상을 어떻게 그림 속으로 남길지를 고민했던 첫 번째 세대로 바르비종 화파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 이어진 경향성 중의 하나인 폴 세잔의 작품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인상주의 이후로 이어진 다양한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바로 후기 인상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후기 인상주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인상주의와 또 완전히 다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인상주의라는 게 순간을 포착해서 그 인상을 그림으로 남기고자 했던 어떤 예술 운동이라면 후기 인상주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화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돼서 즉 화가의 개성이 더 강조되어서 나타났던 그런 특징들을 여러 가지 계열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후기 인상주의자로 아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폴 세잔의 작품입니다. 폴 세잔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보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남부의 엑상프로방스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좀 이제 조용하고 정돈된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엑상프로방스에서 살던 집을 그린 풍경화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앞으로 나무들이 굉장히 중첩적으로 겹겹이 쳐지듯이 이렇게 나무를 그려서 굉장히 독특한 구도를 만들어냈는데요. 폴 세잔은 이렇게 구도와 구성에 집중하면서 나중에는 구상에서 추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첫 발을 뗀 화가로도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움직임들은 나중에 입체파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폴 세잔이 남긴 말 중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왼쪽 벽면에 있는 말입니다. 자연을 보면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머물러 있는 구름이 없고 구름도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해가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그래도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영원함을 포착해서 전율로 담아내야 한다라는 이 세잔의 말이 저한테도 굉장히 깊이 와닿았는데요. 이 당시 화가들이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예술을 실험을 하고 도전을 했을 때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세잔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역시 또 후기 인상주의 중에 여러 계열 중에 또 다른 작품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앙리 에드몽 크로스라는 화가의 이름이 여러분께는 좀 낯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전시에는 앙리 에드몽 크로스의 작품이 총 6점 출품이 됐습니다. 그중에 먼저 3점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화가는 활동의 반경이 굉장히 컸던 화가입니다. 특히 이 작품을 보면 별이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장면을 보면 좀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으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 전시됐던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도록에도 이 별이 빛나는 밤 반 고흐의 작품도 참고 사진으로 같이 실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어떤 인상적인 풍경을 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해석해서 그려진 작품도 있고요. 다음 작품을 보시면 해변의 소나무라는 앙리 에드몽 크로스의 다른 작품인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 작품은 신인상주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신인상주의는 후기인상주의의 하나의 계열로 색을 점으로 분해해서 팔레트 위에서 색을 섞지 않고 화면 위에서 색을 점으로 찍어서 멀리서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의 눈 속에서 이걸 혼합해서 인식하도록 하는 과학적인 색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후기 인상주의의 하나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진 곳은 좀 짙은 색의 점으로 찍고 햇빛을 받는 곳에는 노란색을 섞어서 밝은 느낌을 내는 방식으로 색감을 굉장히 조화롭게 사용한 신인상주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보통 신인상주의 하면 폴 시냐크나 조르주 쇠라와 같은 대표적인 화가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활동했던 당시에 이런 신인상주의 화풍도 실험해봤던 앙리 에드몬 크로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크로스의 작품은 바로 남부 생클레르 지방에서 정착해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남부의 강렬한 태양과 아열대 기후에 좀 초목이 함께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또 이때는 야수파 화가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 영향이 드러나는 작품들도 남겨서 이 화가의 활동 반경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이번 전시에서 또 많이 기다리셨을 또 다른 대표작 중에 하나인 반 고흐의 작품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가 남부 아를 지방에 정착해서 그렸던 과수원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때 동생 테오 반 고흐에게 남겼던 편지에서 지금 과수원에 나무에 꽃이 엄청 피고 있다. 나는 이걸 정말 열정적으로 작업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밝고 선명한 초록색 색감에 꽃이 피어나는 굉장히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잘 드러나는 반 고흐의 작품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이렇게 나무에 갈퀴가 기대어 있는 이런 장면들은 또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또 정서적으로 외로움이 많았던 반 고흐라는 화가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이번 전시의 또 다른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4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부는 도시에서 전원으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19세기 중후반 파리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어떻게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때 나타난 세 가지 공간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도시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노동자가 파리로 유입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설비가 그 인구의 수를 따라가지 못해서 되게 구불구불하고 좁은 길에 또 비위생적인 그런 면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광장과 광장을 잇는 큰 대로가 이어지는 그런 근대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도시를 그리기 위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에 한 점이 바로 이 카미오 피사로의 도시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쭉쭉 뻗은 대로를 그리기 위해서 호텔의 좀 높은 곳에 방을 잡고 내려다 보이는 구도로 그림을 그렸다고 되어 있고요. 이때 피사로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서 요즘은 파리 시민들이 모두 이 도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파리를 그린다면 대중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할 거예요 라는 그런 편지를 남기기도 했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파리, 도시로서의 파리는 화가들에게도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또 나타난 교회라는 공간성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때 교회라는 공간도 매우 새롭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일터와 가정이 분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이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산업화가 되었다 보니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요즘도 우리는 휴일이 좀 길어지면 여행을 가잖아요. 또 이때에도 철도가 발달이 되면서 파리의 시민들도 굉장히 쉽게 도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같은 풍경이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마을들의 휴양지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알프레드 시슬레가 그린 밤나무길이라는 작품인데요. 파리 서쪽의 세브르 지역의 센 강변을 그린 작품입니다. 특히 이렇게 밤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데 이 나무에 분홍색으로 콕콕콕
찍은 것들이 밤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었던 때로 미루어서 이 시기가 5월 말에서 6월 초, 즉 늦봄에 이르른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알프레드 시슬레는 풍경화를 그리는 것에 매우 진심이었고 어디에 가나 이젤을 펼쳐놓고 풍경화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그린 풍경화도 이번에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작품이 또 알프레드 시슬레가 그린 겨울 풍경으로 그린 자신이 살던 집 근처 거리를 그린 것인데요. 또 겨울의 느낌을 또 하얀색과 이런 흐린 하늘을 통해서 겨울의 풍경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젤을 펴고 그림을 그렸던 시슬레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 이제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취미를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두 점의 수채화는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그린 수채화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별장을 짓고 저마다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취미로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남녀가 있는 그런 감각적인 수채화도 있고요. 바로 이 옆에 보시면 정원을 가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났던 신문 기사를 인용을 하면 요즘은 저마다의 정원을 가꾸고 달리아를 심고 장미를 심으면서 자신들의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여념이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을 정도로 이때 각광받은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원 가꾸기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취미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키스반 동겐이라는 화가가 그린 경마장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타났던 아주 고급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경마였습니다. 로버트 리먼도 경마를 매우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로버트 리먼은 키스반 동겐과 직접 교류하면서 또 이런 작품들을 많이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니지만 다른 경마장, 키스반 동겐의 다른 경마장 작품을 리먼 브라더스의 사무실에 걸어놓고 찍은 사진도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선명한 색감과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이 경마 대회를 앞둔 긴장감과 기대감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사람들이 입은 옷으로 미루어서 이때가 1950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그런 풍토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교회를 특징으로 하는 작품들을 만나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전원의 풍경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카미오 피사로가 그린 퐁투아즈에서의 수학이라는 작품인데요. 피사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도시 연작을 그리기도 했지만 또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런 시골의 자유로운 풍경을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이런 정부가 너무나 과하게 규제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또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했던 화가였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을 수확을 하면서 또 누군가는 수확을 하고 누군가는 자루에 담는 이런 노동의 순환과 반복적인 것, 이 노동의 가치를 잘 드러낸 작품으로 이번에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또 카미오 피사로는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긴 했지만 또 후배 화가들이 어떤 것들을 시도하는지를 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다음 작품에서 그런 면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카미오 피사로가 남긴 작은 드로잉인데요. 전묘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퐁투아즈 시장입니다. 피사로는 이 파리 북서쪽에 있는 퐁투아즈에 머물면서 많은 작품들을 그렸는데 이때 조르주세라가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보여주면서 그 전묘법에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그린 퐁투아즈 시장을 그리면서 이런 점들로 세상을 놀래킬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라는 그런 메모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피사로의 작품까지 사부, 19세기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난 세 가지의 공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전시에서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공간은
물결 속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가들에게도 큰 영감의 원천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프랑스의 어떤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물이라는 게 화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프랑스는 나라의 3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영국 해역, 왼쪽으로 대서양, 또 아래로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어서 이 해안마다 굉장히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마치 해변의 만처럼 그 작품들을 전시를 해봤고요. 또 이쪽으로 오시면 맞은편에는 좀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마련을 했는데 이런 물결무늬 조명을 써서 이제 물속에 함께 들어와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물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서는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음악은 또 인상주의 음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으로도 인상주의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했으니 뭐 이곳에 오셔서 이 음악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또 다른 르누아르의 작품인데요. 북부 노르망디 해안가를 그린 바다 풍경입니다. 이런 바다의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붓질을 굉장히 사선으로 내리 그은 것처럼 붓질을 했는데 이 지역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특징을 살린 그런 붓질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 로버트 리먼이 참 르누아르를 많이 좋아했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부의 해안 풍경을 보셨다면 지금부터 보는 두 점의 작품은 남부를 그린 것인데요. 특히 이 작품은 피에르 보나르가 남부 생트로페에 정착을 해서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남긴 작품입니다. 두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항구와 바다를 그린 것인데요. 남부는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선명한 색감으로 그려진 것이 좀 남부에서 그린 풍경화들의 특징인데 햇빛을 받고 있는 건물들이 황금빛처럼 빛나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 이 바다의 물 색깔도 아름답게 표현이 됐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남부 바다는 코트 다쥐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코트는 해안이라는 뜻이고 아쥐르는 푸른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코트 다쥐르는 푸른 해안을 뜻하는데요. 프랑스의 남부 바닷가는 거의 에메랄드빛처럼 빛나기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푸른색을 보여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부 바닷가를 그린 피에르 보나르의 작품을 만나봤고요. 또 다른 남부의 바닷가의 풍경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저희가 포스터 중에 하나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두 명의 소녀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남자가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다로 이어지면서 또 하늘로 이어지는 다양한 파란색 색감들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니스에 머물 때, 남부 니스에 머물 때 르누아르가 그린 것인데요. 이런 에메랄드빛 바다의 표현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르누아르의 또 다른 대표작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던 그런 바다 풍경을 보셨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프랑스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북아프리카 바다의 풍경입니다.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야수파로도 활동했던 알베르 마르케의 작품입니다. 마르케는 1920년대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알제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제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알제리를 방문하면서 항구의 풍경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특히 마르케는 정말 항구를 많이 그린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다른 야수파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과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갈하게 정돈된 듯한 그런 특징이 마르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의 제한된 색을 사용하면서 이런 바다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마르케의 작품이 이제 저희가 5부에서 설명드리는 어떤 지역적인 배경을 특징으로 한 작품 중에 마지막이고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은 과연 화가들이 물에 비친 빛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들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주 가까이에서 봐도 사실 어떤 걸 표현한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모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베네치아에서 앙리 에드몬 크로스가 구세주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를 보고, 불꽃놀이가 터질 때 그것이 바다 전체에 이제 반사되는 이런 황홀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앉아서 음료를 마시고 있고, 그 뒤로 불꽃놀이가 터지면서 곤돌라가 나아가고, 저 멀리 불꽃놀이의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는 성당이 성 마르코 성당입니다. 그 성당이 빛을 발하면서 또 바다에 비친 면까지 굉장히 이 황홀경이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앙리 에드몬 크로스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화보다 이렇게 순간의 인상을 다양한 색감으로 빠르게 남길 수 있는 수채화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앙리 에드몬 크로스의 수채화를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좀 생소했을지 몰라도 이번 전시에서 이 화가에 대해서 이 감각적인 특징들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모리스 드 블라맹크의 작품으로 또 그가 강물에 어떤 식으로 이 표면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블라맹크는 이렇게 강물을 아주 많은 포션으로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 이 작품에서도 어떤 표면, 강물의 표면이 막 좀 포마를 이루는 것을 하얀색과 상아색에 가까운 노란색을 섞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런 강물이 흘러가는 생동감이 잘 느껴집니다. 이 블라맹크는 20세기 초에 야수파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 이런 강렬한 색채의 감각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가 남긴 또 하나의 강물을 그린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도 블라맹크가 작업실을 두었던 샤투라는 지방에서 이 센강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강물의 표현도 뭐 파란색, 뭐 하늘색, 진한색, 그리고 연두색, 초록색 같이 굉장히 다양한 색감으로 이 강물의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물에 비친 빛이라는 테마가 화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폴 시냐크라는 아까 신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만나봤던 그 화가가 남긴 수채화인데요. 서부의 대서양 연안에 르플리갱이라는 항구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떠 있고 또 마을이 있는데 그 색들이 바닷물에 비친 그런 표면을 표현한 것도 굉장히 무지개색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비친 빛이라는 테마는 사실 인상주의를 시작하게 한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부부터 5부까지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를 잘 살펴보았는데, 이 5부의 마지막에 와서 이 화가들에게 원천적인 어떤 영감이 되었던 물이라는 소재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인상주의의 출발점을 돌아보는 그런 마지막 주제를 보여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영상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그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1874년에)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살롱전에 이제 작품을 출품하지 못한 화가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인상주의라는 용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품한 클로드 모네의 해돋이라는 작품을 보고 한 비평가가 이건 그냥 인상일 뿐이지 않은가라는 조롱을 한 것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인상주의라는 단어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주의는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그것을 그림에 담기 위해 노력했던 화가들의 작품을 이르는데요. 이런 인상도 어떤 화가가 보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화풍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똑같은 바다의 풍경이 여러 가지 화가들의 화풍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대표적인 인상주의자들로 꼽히는 모네, 반고흐, 세잔, 쇠라,
피사로와 같은 이런 화가들의 화풍으로 구현한 바다 풍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원래 바다 풍경으로 돌아갔을 때 또 우리의 인상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풍경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또 머릿속으로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전시에서 준비한 공간들을 다 보셨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한 로버트 리먼 컬렉션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 전시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로버트 리먼은 20세기 초에 많은 수집가들과 함께 예술품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이름을 딴 또는 리먼이라는 이름을 딴 박물관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본인이 사망할 때쯤 모든 수집품들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로버트 리먼은 예술이라는 것이 개인의 기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감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 바람을 타고 2,600여 점에 달하는 소장품들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기증이 됐고, 그리고 그 바람을 따라 이번에 한국에서도 이 컬렉션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리먼은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이 소장품들을 수집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바라본 인상주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냥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인상주의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상주의에는 예쁘고 유명한 것 이상의 굉장히 깊은 의미와 또 이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모더니즘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시를 보고 인상주의는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시 어떠셨나요?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계속되고요. 또 이번에는 특별히 이병헌 배우의 목소리로 이번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가 또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전시를 와서 보시고 이 전시에 대한 감상평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